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했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반종교개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 시대 유럽을 이제 계속 살펴봐야겠죠, 그쵸? 예,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갔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 아, 네. 대항해 시대란 어떤 의의를 지니냐면은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 유럽 그러니까 서구 세계라고 하면은 유럽에 딱 국한된 세계였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게 아니라 근대로 들어서면서 서구 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전 세계로 이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그쵸? 예, 그 서구 그 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명이 이제 대세로 등장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 아, 전까지 그 서구 문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럽 지역에 국한된, 그러니까 마치 한국 문명이다라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중국? 동양, 그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렇게 극동 문화권이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국한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서구 문명이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아, 그 유럽 지역에만 있었던 그런 문명이지, 그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전 세계 문명의 이제 그 주류 표준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전기를 마련해 줬던 그 사건이 바로 대항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서구 문명이 뭐예요? 유럽에 국한된 문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표준으로 자리 잡는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 시대가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대 시대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3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요 단락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근대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막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 근대 시대를 막이 오르게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 꼽으시면 돼요. 대항해 시대의 개막, 아, 돼요. 대항해 시대의 개막, 그리고 또 뭐예요? 30년 전쟁입니다. 아, 요 두 개를 그래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막이 이제 근대 시대가 이제 막이 진짜 올라간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론부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먼저 대항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대항해 시대니까 뭐예요? 항해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쵸? 네. 영어로 보면은 exploration인데 explorer 하면은 이제 탐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탐험의 시대예요. 탐험의 시대. 아, 하. 탐험의 시대인데 왜 대항해 시대냐? 이 당시 탐험을 뭘로 한 거예요? 다 배 타고 한 거죠. 그쵸? 아, 네. 그거를 아마 저 일본 쪽에서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일본 쪽에서 번역하면서 대항해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배경은 새로운 무역로의 개발 필요성 대두와 학문과 기술의 발전이 어우러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학문과 기술이 그 르네상스 이후로 어때요?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과 맞물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외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뭐예요? 새로운 지역들을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척하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뭐예요? 서구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기는 이제 언제냐? 대항해 시대는 대충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후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이니까 1400년대죠. 그쵸? 1400년대 중반이니까 대충 한 1450년 잡고요. 그쵸? 16세기 후반이니까 17세기 후반이니까 1680년 뭐 요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쵸? 네. 예, 요렇게 이어졌던 한 100년 이상의 시대를 대항해 시대인데 요때 그 주요한 탐험에 대한 결과가 우르르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구인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몰랐죠, 그쵸?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은 이 시대 동안에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그쵸? 그다음 네. 서구인 입장에서요, 그쵸? 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오세아니아, 그쵸? 이런 데도 이제 발견이 되면서 지도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연달아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험으로 인한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뭐 지리적 지식,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세계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계의 질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편이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탐험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새로운 무역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그 서구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 뭐냐면은 인도나 중국에서 만든 비단, 이단? 그쵸, 아, 비단, 도자기 이런 게 인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이제 그 후추, 정향, 육도구 같은 향신료 아시죠, 그쵸? 우리 네. 후추는 아시죠? 근데 후추 외에도 뭐 정향이나 육두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기가 있었던 상품인데 요게 이제 그 계속 그 서구 사회에서 수입이 됐었어요. 네. 어떻게 수입이 됐느냐? 그 카라반 아시죠? 그쵸? 낙타 네. 상인. 예. 아, 낙타 네. 몰고 다니는 아랍 상인 아시죠? 그쵸? 네. 알죠. 그쵸. 그 낙타 몰고 다니는 아랍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건너 너머로, 그쵸? 네. 쭉 가서 인도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에는 또 어떻게 오느냐? 그 주변에 있는 또 주변 상인들이 그런 것들을 싣고 인도로 오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 그 카라반들이 그거를 싣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그다드나 카이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 바그다드나 카이로에 가면은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베네치아나 이제 아, 그런 상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와서 그걸 사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제 피사나 베네치나 제노바 이런 데는 대규모 항구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로 물품을 날르기가 굉장히 수월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캐러밴들이 이제 그 물품들을 갖고 이제 베네치아나 이런 대규모 도시로 가서 이제 그 입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입고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각 지역에서 온 소규모 상인들이 거기서 사가지고 또 자기 지역에다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거래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네. 고대 시대 때부터.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 루트 말고도 이제 그 중앙 초원지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지역 그 이름 들어보셨죠? 그쵸? 네. 그
그 옛날에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기, 몽골,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그 사막, 고비 사막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그 지역으로도 이제 그 루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또 이제 그 이동하는 상인들이 이게 쭉 이제 갖고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와서 이게 아마 이 기착지는 아마 저기 그 콘스탄티노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무역이 됐던 겁니다. 거기엔 이제 내려놓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구가 인프라가 받쳐주는 도시가 아까 말했던 뭐 베네치아, 뭐 제노바, 피사 이런 도시에서 이제 또 대규모로 사가면은 거기가 이제 중간 물류 허브 역할하는 거죠. 각지에 있는 상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서 갖다 팔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서구 유럽에서 항상 뭐 비단, 도자기, 향신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상인들은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 중세 말기에 봤지만 십자군 원정 다녀오면서 높은 문명 수준에 눈 떠가지고 야 우리도 좀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농촌에서 장원에서 도시로 막 대규모로 몰려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이런 데는 그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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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려든 거예요? 이런 무역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몰려든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돈 벌 수 있고 거기서 장사 조금만 잘하면은 이제 그 뭐냐 우리 그 집안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더 대규모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중세 말기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그 세계가 한번 그 크게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뭐예요? 1492년에 어디가 무너져요? 어,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죠. 그쵸? 맞다, 네. 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해당 무역 루트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아, 어, 이게 오스만 제국은 어쨌든 적국이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저기 뭐냐, 그 비잔틴 제국을 적국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적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 인기 많은 물품들을 중개 무역해주는 그 중간 기착지 도시와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슬림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이게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독점하고 이제 그 뭐냐 물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높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베네치아나 이제 이런 데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얘가 지금은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이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네, 그 생각을 하겠죠. 그쵸?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뭐 저기 뭐 외교적으로 뭐 이렇게 좀 문제 있으면은 이 물품 끊어버릴 거야 막 아, 이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언제 위협을 이제 그 서구 세계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이탈리아 쪽, 예, 이런 나라에서 걔네들은 그거 유럽 전체에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오스만 제국이 그거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은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예, 사이즈를, 생계가 위협받는 거잖아요. 네, 그쵸? 사이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중개무역을 담당하는 이 베네치아나 그쵸? 예, 그런 어떤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중개무역을 담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이득을 많이 취했는데 이제는 그 이득이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으로 가죠. 그쵸? 네, 그 오스만 제국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갖고 어디에다 투자했냐면은 강력한 또 함대를 만드는 데다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이 위협적일까요?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위협적이겠죠.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해군력에서도 오스만 제국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서구 세계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면은 오스만 제국이 힘이 점점 세질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그 이슬람화 되는 거를 지금 걱정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조금 있다가 콘스탄티노플도 무너뜨리고 빈까지도 막 진격하고 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강한 해군력까지 이제 갖고 같이 양동작전을 한다. 완전히 어, 진짜 악몽 같은 얘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거기를 장악하고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무역을 방해하고 막 서구를 막 위협하고 이렇게까지는 사실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서구 세계에서는 어때요? 그런 위협을 항시 느끼고 있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다른 무역 루트가 없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굉장히 갈망하게 된 거죠. 그쵸? 네, 예, 요런 이제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학문과 기술의 발전이 그동안 이제 축적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점점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주류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던 겁니다. 물론 주류가 아직 되긴 무리예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이제 이렇게 항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저 절벽 떨어져 죽는다고 하면서 막 공포에 막 사로잡혀서 예, 막 이렇게 막 반란 비슷한 걸 막 일으키려는 예,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일부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탐험가들 입장에서 그들의 이론을 동조하는 탐험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스만 제국이 저 중동 지방을 꽉 자로잡고 있지만 어때요? 지구를 반대로 돌아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면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그쵸? 네, 거기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 아무리 잡고 있으면 뭐해? 우리가 말하는 대서양 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인도 가면 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학자들이 태평양과 대서양의 크기를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의 크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아시아 대륙의 크기를 극도로 작게 계산했어요. 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지금 선생님 지구가 한 4만 킬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앞선 과학 시간에서 4만 킬로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이 당시 학자들이 계산한 게 지구 한 바퀴가 3만 킬로인가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대양은 훨씬 작게 그려서 서쪽으로 항해하면 훨씬 더 빨리 아시아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렇게 가면은 더 금방 가겠네, 더 빨리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겠다고 항해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야, 여기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막고 있고, 포르투갈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포르투갈이 인도항로, 아프리카 돌아서 가는 인도항로 개발했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지구가 둥글다는데 반대편으로 뿅 돌면은, 저기 오스만 제국도 따돌리고 포르투갈도 물 먹이면서, 네, 인도가 그 당시엔 가장 핫하거든요. 인도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네? 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왕실에다가 지원을 얻어서 떠난 거예요. 아, 항해를 떠난 겁니다. 네, 그리고 도착했어요. 우와, 드디어 저기 네, 땅이 나타났다 해서 여기가 인도다라고 해서 뭐예요? 서인도 제도 딱 붙였잖아요. 그쵸? 웨스트 네, 인디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세계. 인디언이다. 근데 알고 아, 보니까 뭐예요? 거기 오늘날 캐리비언 베이, 카리브해 지역이죠. 아, 인도에 간 게 아니라 카리브해 지역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게 계산한 거예요. 네.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 가는 거리만 가면은 인도에 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항해 떠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게 콜럼버스. 아, 웃기죠, 아, 그쵸? 네, 어찌됐건, 예, 요런 상황에서 이제 저기 서쪽으로 가보자. 유럽에서 인도나 중국을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보자. 미지의 서쪽으로 가보자. 라는 탐험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이제 요런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 당시 항해는 원양 항해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구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어딜 둘러봐도 다 물뿐이라는 거 아시죠? 자, 네. 그래서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뭘로 방향을 잡아요? 해지면은 별, 별 보고 겨우 방향 잡고 북극성이 대충 요쯤이니까 우리가 대충 북쪽으로 좀 가고 있겠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쵸? 그것도 안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 가는 거죠. 대충. 그래서 멀리까지 항해를 못하고 이 당시에 배들은 그래서 멀리 가려고 만든 배들이 아니라 뭐예요? 기본적으로 연안 서쪽. 항해라 그래가지고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길 따라 이렇게 가는 항해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스페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프랑스 있고 여기 이탈리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발렌시아쯤 될 겁니다. 발렌시아에서 여기 뭐 나폴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면 어떻게 가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어때요? 아, 아까 말했던 그런 항해니까 어렵죠. 어떻게 가요? 네. 여기에 이제 도시들이 항구 도시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육지 따라서 딱 붙어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항해하던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원양 항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기술적으로 요게 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 천문기구였던 아스트롤라베가 항해용으로 개량도 되고 또 요거를 또 조금 개량한 축소했대요. 예, 그 기능을 일부 빼서 좀 더 휴대하기 좋게 만든 사분의라고 하는 걸 개발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경도와 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 데가 그 한국이 동이 뭐 136도, 북이 30한 6도 뭐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예, 아시죠? 아, 예, 대략 네. 그 정도 위도예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망망대해에 있어요. 망망대해에 있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기구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략 북위 몇 도, 동경, 서경 몇 도에 있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략 요쯤이니까 그러면은 이 당시 또 컴파스도 그 뭐지 나침반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또 위도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게 되겠고 그럼 지도에서 여기가 이런 도시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선박만 조금 튼튼하게 만들면 이제 그 넓은 바다 나가면은 이 파도가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연안항해 한다고 조금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하여간 좀 덜 튼튼하게 만들어도 가능했는데 이젠 어때요? 굉장히 튼튼하게만 만들면은 아까 말했던 먼 바다 가로질러 가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변화랑 맞물려서 이제 멀리 나갈 수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 이제 기술도 갖춰지고 배도 조금씩 개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카라벨이라고 하는 배도 만들어졌는데 이 배의 특징이 이제 방향타를 이제 그 뒤쪽에다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면은 배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감으로 돌려야겠죠. 그쵸? 아, 예, 근데 이제는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배도 개발이 되고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그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야 또 지구는 둥글고 훨씬 더 길도 짧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그쵸 네. 오스만하고 포르투갈 좀 물먹이고 우리 인도에 좀 도달해보자 이런 얘기를 또 왕실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탐험가들이. 그러니까 네. 스페인 왕실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스페인 저기 그 수지만 로또 맞는 거 아닙니까? 폐하. 네. 투자 좀 하십시오.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탐험 떠났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탐험 프로젝트,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 계획서죠, 그쵸? 그렇게 사업 네. 계획서를 그 스페인 왕실에다가 내가지고, 야, 우리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을 뛰어넘고, 저기 그 오스만 제국을 조금 왕따 시켜 봅시다. 네. 성공하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이사벨라 여왕 있죠, 그쵸? 네. 이사벨라 여왕의 사비로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그 발견하게 되는 게 콜럼버스입니다. 아,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올 걸 조금 미리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해야 될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네. 먼저 앞서 나갔거든요. 대항해 시대에서 먼저 앞서 나갔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레콘키스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땅 여기 이렇게 수여받아 가지고 여기 건국했잖아요. 따로 독립해서 건국한 나라가 포르투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네. 옆이 스페인이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있는 나라가 됐는데 특히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무슨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기본적으로 이 그 해양 무역이죠. 무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융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역사의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 네. 그래서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지중해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인도아시아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은 오히려 어때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출발지 딱 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더 이런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더구나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동방 어디엔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프레스터 존 왕국이 존재한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역로도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도도 가고 또 인도 동방 어디에 프레스터 존 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왕국이 있으면 이제 뭐예요? 당신 기독교 국가 아니냐? 우리도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샌드위치로 이 이슬람 세력을 놓고 우리 동맹을 맺자. 라고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쵸 꽝 먹고 알 먹고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 생각으로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제 이 존 왕국을 좀 찾아봅시다. 프레스턴은 이제 그 장로예요. 프레스바이터리. 그러니까 장로가 된 존이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이런 그 왕국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왕국도 좀 찾아내고, 그다음에 뭐예요? 오스만 제국 좀 왕따주 좀 시키고, 예, 그래서 다시 그 황금알을 낳는 그 동방무역의 그, 어, 주인공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를 조금 막기도 하고, 예, 완전 일석삼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항해로를 좀 개척하려는 이제 시도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게 아까 말했던 거대로 포르투갈이에요. 왜 네. 그럴 수밖에 없는가는 지도를 딱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바다의 중요성에 가장 먼저 그 눈을 뜨게 되고요. 그 국가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캡틴들, 선장들 훈련하는 이런 그 학교들에서 우수한 항해사들을 막 배출도 하고 이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그 바다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국가 지정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네. 국가 육성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것처럼 우리는 배와 관련된 거로 그래서 배도 잘 만들고 훌륭한 항해사들 키워내고 그걸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이 당시 포르투갈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왕자인 엘리케라고 하는 왕자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탐험을 할 정도로 여기에 이제 그 헌신을 했던 그런 왕자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원양항해 이런 것까지 할 만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를 감수할 네.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아프리카 연안을 쭉 탐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만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포르투갈이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타고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여기 뭐 부락과 마을 있으면 또 뭐 탐험하고 또 이렇게 탐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쵸? 네. 아프리카 대륙을 계속 이렇게 타고 도는 거예요. 네, 네. 아프리카 대륙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면 더 빠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못 가요. 그쵸? 큰일 나요. 네. 예,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네. 이제 그 뭐냐 중간에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합한 곳이 없는가 이런 곳 있으면 거기를 또 보급기지로 만들어서 더 저기 뭐냐 이후에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아프리카 지역을 계속 탐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연안 항해를 이제 이렇게 가서 어디에 도달하느냐라고 하냐면 여기 아프리카 최남단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희망봉 들어봤었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가보면은 실제로 바닷물의 색깔이 바뀐대요. 아. 네, 네, 선생님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여기를 이제 돌 때 이제 왜 희망봉이라고 그 붙였냐면은 이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아, 이게 아무리 돌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도대체 이 언제쯤 우리가 이 그 인도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요렇게. 근데 네. 우리 인도 가보자라고 하는데 어때요? 계속 아래로 아, 이렇게 가는 네.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가야 인도로 갈 텐데
우리는 언제쯤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을 수 있을까 고심을 하면서 계속 아래로 갔던 거죠. 그쵸? 네. 그러다가 드디어 어때요? 끝이다. 네. 드디어 꺾을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대요.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그 진짜 희망을 본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서아프리카를 돌아서 그 이제 동아프리카로 가는 그 항로를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동아프리카에 또 뭐가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쵸? 인도는 여기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뭐냐 그 사실상 동아프리카 지역 항로를 또 개발하는 또 작업을 또 계속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또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예요?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발판을 기초로 해서 1498년에 인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선생님 그 뭐냐 그 수업 초반기에 얘기했었죠. 일단 동양 우리가 말하는 그 동양의 모든 물품이 모여드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 인도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중앙아시아 캐러밴들이 어디 가서 구해요? 인도 와서 구해 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뭐예요? 배 타고 인도 왔네. 아프리카 네. 돌아서 네. 포르투갈 뭐예요? 대박 터트린 거죠. 그쵸? 로또 맞은 거예요. 그쵸? 오스만 네. 물 먹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요 이후로 갑자기 그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그 나라는 요만하지만, 그쵸? 본국은 요만하지만.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동서아프리카와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이제 그 점유를 하면서 그 무역을 독점을 하면서 그 부로서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네. 비전을 잘 품은 거죠. 그쵸? 우리는 해외로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저 미지의 어마어마한 아프리카 대륙이 있긴 하지만 이 위험을 뚫고 인도에 도착하기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박 나는 거예요. 아, 해보자, 아, 해보자 하고 결국 간 거예요. 그쵸? 갈 수 있을 네. 거야 하면서, 그쵸? 네. 그 현지 주민들 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거 어디서 와요? 그럼 저기 저쪽 저기 인도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육지로 연결돼 있다면 바다로 이렇게 돌면 가긴 갈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도전하면서 결국 그 길을 뚫어낸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 한 이후로 대항해 시대 동안에 갑자기 고 조그만한 포르투갈이 유럽의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겠죠. 아니겠죠. 그렇죠? 영국하고 네덜란드 같은 이제 후발주자가 이 항로에 뛰어들면서 이제 뭐 싸움도 벌이기로 하고 더 좋은 조건을 막 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포르투갈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한 100년 정도가 걸리고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포르투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결실이죠. 그쵸? 예, 그 네. 탐험의 결실을 한 100년 네. 동안 누리는 황금 시대가 이렇게 열렸던 거예요.